통치론 13주차 시간입니다. 이제 중간까지는 2주를 남겨놨네요. 이제 교과서 과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14주차인 다음 주는 전체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노인학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도 이제 학대 어르신들이 또 안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나가서도 이제 또 조사를 나가고, 또 좀 시설학대도 이제 이슈다 보니까 시설에 나가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2주밖에 안 남은 시간을 알차게 이제 보내면서 한번 여론조사를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 15주차 그 시험에 관련돼서 대면에서 시험을 볼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서 과제로 제출할지 이제 한번 의향을 묻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이 과제를 올리면서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단톡방에 이제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그냥 또 과제를 낼지 한번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참가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험을 다음 주에는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13차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때 오늘 마지막 시간 잘 한번 여러분들과 파이팅 하면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입양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입양 가족은 여러 이제 뭐 텔레비에서도 뭐 연예인들이 이제 마음속에 품은 자녀라고 해서 직접 혈연에 의해서 이제 맺어진 이제 자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 품은 어떤 자녀라고 이제 직접 그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 이제 어떤 혈연 관계 그 가족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 소중한 인연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앞에 있던 교과서 부분은 이제 교과서 좀 되다 보니까 통계 자료가 2013년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2013년, 14년도 이후에 이제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2014년도 이후에 통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앞에서 통계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3차 시 때는 이제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한 2개 정도 보면서 이제 이번 입양 가족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8년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2008년 이후에 입양 이제 가족법이 이제 대폭 강화되면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긴 시작했죠. 자, 2008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이제 입양 아동들 중에 이제 한 70%가 국외 입양이었고요. 한 30% 정도가 이제 국내 입양이었는데 2009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해외 입양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국내 입양이 점점 늘어나게 했죠. 전체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수치는 이제 좀씩 줄고는 있지만 이제 엄격히 강화된 어떤 규정 때문에 줄고는 있지만 비율로 보게 되면 이제 2018년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하거나 되려 국내 입양이 더 많아지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예전에는 사실은 전쟁과들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홀트 이제 국내 입양 기관의 최초의 이제 입양 기관이라고 하는 홀트 기관에서 외국의 아동들을 이제 여러분들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보낼 때 우리나라가 5명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이제
입양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들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제 전쟁 고아를 이제 해외에 입양시켜서 그 수익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외국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린 나라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50년대는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어렵게 가정 양육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여건과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보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 일반 이제 그 혈연을 맺은 어떤 자녀들과 또 이렇게 이런 그런 그 마음으로 품은 자녀들 간의 어떤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 입양의 전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될 텐데 2008년 이제 입양법이 이제 대폭 강화되는 시점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양 아동 이제 대기 아동들은 이제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신청 부모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것도 숫자를 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청하는 부모들의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비했을 때는 이제 그 대기 아동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한 전체 신청자 중에 반 정도밖에 이제 입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반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입양은 이제 50%가 이제 전체 이제 한 50%가 허가가 나게 되고요. 그 국외 입양은 2018년 기준으로 이제 한 40% 정도가 이제 예전에는 국외 입양을 어떤 큰 조건 없이 바로 이제 보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보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허가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청과 허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들 같은 경우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건강 이상이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거의 한 5%밖에 되지 않죠. 자, 근데 국외 입양 같은 경우는 한 6대 4의 비율로 건강하지 아동이 6대 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국내에서 입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동들을 이제 입양할 때 이제 어떤 복지적인 차원보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건강한 아동들을 양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장애 아동인 경우는 좀 더 경제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정서적인 어떤 교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입양에 봤을 때 우리 그 아동 건강하지 않은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뭐 개인의 어떤 성향으로만 맡길 수는 없고요. 정책적으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국외 입양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그래도 이제 5대5 비율로 건강한 아동과 건강에 이상 있는 장애 아동이 나타나는 비율은 우리 국내 입양을 이렇게 장애 아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과제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정책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한번 성별로 한번 볼까요? 남자, 여자의 비율로 보게 되면 이 파란 색깔이 국내 입양이고요. 빨간 색깔이 국외 입양입니다. 자, 보면 국내 입양 같은 경우는 남자 아동보다는 여자 아동의 입양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아동에 대한 선호도가 여자 아동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의 어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볼까요? 나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인 국내 입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영유아기 때 이제 만 1세 미만일 때가 가장 많고요. 13세일 때가 이제 한 20%, 그다음에 3세 이상일 때는 한 10%. 자, 반면에 국외 입양 같은 경우는 1살부터 3살까지 정도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 보게 되면 우리 탤런트 부부가 이제 그 보육원에 이제 자원봉사를 가면서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그 중고등학교에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입양을 해서 대학생 때 본인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볼 텐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90% 이상은 90% 정도는 다 이제 영유아기 때 입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 자녀가 그 인지가 됐을 때, 인지가 안 됐을 때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감과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친밀감을 더 이제 그 갖추기 위한 어떤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 입양에는 입양 사실을 미리 알리는 공개 입양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뭐라 그랬죠? 이 사실을 끝까지 자녀에게 입양된 사실을 숨기는 비밀 입양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성향에 있어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공개 입양이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영유아기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밀 입양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어떤 특성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지로 잘 봐주시고요. 나중에 PT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또 PT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 입양과 국내 입양의 어떤 그 아동들의 어떤 형태들을 보게 되면 그 국외 입양은 전체의 99% 정도가 이제 미혼모에 의한 입양이 가장 큰 비율 99.7%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0.3%가 이제 유기아동, 결손아동들, 이제 학대받은 아동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국내 입양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83% 정도가 물론 미혼모에 의한 미혼모가 자녀를 이제 키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이제 미혼모에 의한 입양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12% 정도가 유기아동, 이것도 이제 미혼모에 의한 유기아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손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이제 4.2% 정도를 나타나고 있네요. 국외 입양으로 보내는 경우는 미혼모가 99.7%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을 때 입양 국가별 해외 입양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이제 미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스페인,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제 호주 이렇게 그래도 현미국으로도 많이 이게 입양이 되고 있죠. 그렇죠? 2017년도가 가장 미국의 비율이 높았고요. 점점 높았다가 18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 이로는 이제 분포가 조금씩 이제 다른 나라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양 이제 부모별 소득별 친자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전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이제 120% 초과
이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자녀를 이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전에는 이런 소득 같은 거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입양 자녀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그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그 불순한 의도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되려 이제 유기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입양이 다시 이제 그런 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파양이라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또 난 도저히 이제 애를 못 키우겠다 해갖고 이제 다시 그 파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아동들한테는 두 번의 어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이제 입양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또 이제 입양 가족의 부모에 대한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모들의 어떤 학력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입양의 조건들을 갖추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까다롭게 보는 게 이런 경제 소득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우리 만약에 4인 가구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4인 가구가 원래 57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소득의 기준으로 이제 본다고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면 한 68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을 갖고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소득을 갖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또 중위소득의 이제 30% 이하인 가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그렇죠?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러면 이제 가운데 한 2,500만 명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니까 100만 원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제 경제 생활을 본인들도 어려운데 입양해서 아동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는 아예 그냥 엄격하게 기준을 이제 이게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가 최근에 이제 비율을 봤을 때는 10%인 이제 8명 정도가 입양이 됐고요. 기준소득의 50%에서 이제 월평균 소득 이하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전체 한 30% 정도 나타나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의 이제 50% 정도는 이제 4인 가구로 했을 때 570만 원 정도의 어떤 월평균 소득의 120% 그것도 이 액수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최소한 4인 가구로 봤을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을 때 나름대로 입양에 대한 조건들을 주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입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는 빈곤 가족이라는 부분들이 셰프터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중위소득 최근에 뭐 참고로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위소득 얘기 많이 들어봤죠. 중위소득의 150%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면 거기에 50%를 가산하는 액수를 말하는 거고요. 중위소득이 50%를 말하면 중위소득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이제 반 정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 재난소득을 우리 가정마다 다 받죠. 전 국민이 받았죠. 처음에는 뭐 중위소득의 150% 정도를 주다 보니까 전체 가구의 70% 정도를 이제 받는 걸로 됐는데 이제 받다 보니까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제 150%면 이제 전체 가구의 한 70% 정도를 받는 거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구의 중위소득의 60%를 이제 절대 빈곤선에 있는 빈곤선에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제 해서 빈곤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위소득의 50%를
상대 빈곤선으로 해서 상대 빈곤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노인 가족을 이제 노인들이 상대 빈곤율이 전체 세계적으로 46%를 했죠. 중위소득의 50% 되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들의 중에 2명 중에 1명꼴로 중위소득의 50%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대 빈곤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양가족의 어떤 소득 부분을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입양가족의 실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겠습니다.